한 주간의 주요 현안들을 분석해보는 일타 시사입니다. 자, 오늘은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대선 구도와 이슈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세력에 대한 어떤 심판과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이제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반 이재명 연대 이걸 선거 전략으로 양대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선거는 예전에 이제 치러졌던 2007년도 대선 당시에 이제 여권의 어떤 분열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여당이 한 20여 퍼센트의 어떤 득표율밖에 못 보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더해서 지난 2024년도 총선에서 당시 이제 뭐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가 뭐 의정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이슈를 삼키면서 당시에 현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을 한 선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불리한 요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모두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스펙트럼으로 나눴을 때 보수 진영이 수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중도층의 어떤 투표율을 높이고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써서 뭐 선거에 향배를 갈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층이 중도층으로 빠지고 중도층의 일부가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이 좀 유연화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은 민주당한테 좀 유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투표가 임박해 왔는데 현재까지의 대선 구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흔히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1강 1중 1약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그 중요한 원인이 선거 프레임의 싸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란 종식 그리고 경제 회생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전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선거 구도가 이재명 대 김문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 구도를 만들어서 이 과거 계엄에 반대했던 중도층의 표심을 대거 유입하는 전략들이 나름대로 유효한 전략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선 대단히 조금 치명타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PK와 TK의 표심을 확실하게 갖고 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TK와 PK 영남 지역의 유권자의 수가 전체의 24%, 경기도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압승을 했지만 지금은 박빙인 지역도 있고 이기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의 여론조사 일부 결과를 보면 사실은 뭐 오차범위 내에 접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상대방들은 사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화의 불씨가 좀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반 정도의 구도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TV 토론회가 한 번 있으면 또 변화가 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TV 토론회도 있고 지난 TV 토론회에서도 개헌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1987년도 이후에 개헌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헌은 최근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 때문에 양 후보 모두가 개헌안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개헌의 내용이 결국은 이제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 그리고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개헌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28년도에 총선을 통해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지만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안입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을 하고 본인의 임기도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도로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다소 이재명 후보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개헌에 대해서 심재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두 후보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라보는 그 지향점 자체, 의도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개헌안은 주로
국회의 어떤 독주에 대한 어떤 견제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개헌안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도 뭐 그 직계 대통령의 어떤 그 직계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87년 헌법 시행 당시에는 제정 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실행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어떤 규정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몇 조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 국무총리, 뭐 정부의 관계기관장이라든가 각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어떤 심의기구, 지방 균형과 어떤 그 지방 분권을 위한 심의기구를 헌법 기구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용보다는 시기에 대한 어떤 공약이 거의 비중을 훨씬 더 강하게 해서 반드시 언제까지는 개헌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권자들께서도 이게 선거용인지 정말 내실을 기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은 이미 나와 있었고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제 강원도 쪽에 주요 공약을 냈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뭐 매번 비슷하고 매 선거마다 비슷한 공약들이 나오고 뭐 신선감이라든가 이런 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더군다나 이번에 선거 준비 기간 자체도 짧았고요. 뭐 주로 이제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신산업 육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거의 지역 현안들을 가지고 투망식 그냥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식으로 공약을 투척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공약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 강원도 공약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각 당에 도당이 있습니다. 도당 홈페이지에 명문화를 해서 공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인터뷰라든가 브리핑 형태가 아니라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문서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각 당의 공약이 좀 아쉬운 부분은 한반도에서 어떤 그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접경 지역이라 지정학적 위치상 좀 평화에 관한 한반도 정세에 관한 공약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쪽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뭐 양 후보가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하겠다. 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광역교통망 확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헬스 바이오 산업도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두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결국 GTX와 같은 철도 교통망을 대거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 또 D 노선의 원주 노선을 조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광역 철도와 관련된 공약들은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일종의 광풍처럼 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고 공약이 이행되기 위한 노력들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요. 특히 이제 광역 철도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으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인데요. 제대로 실현만 되면 뭐 강원도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요.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약이 아니라 부디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더 보태자면 접경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동시에 좀 모색되는 공약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 공약이 비슷하니까 이제 공약을 잘 실천한 사람을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전국에 좀 가려져서 그런데 춘천에는 좀 큰 이슈가 있죠.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라는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부도가 나면서 여기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임차인들이 그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환급 절차를 해도 한 300억 원 정도 못 받게 되는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한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이죠. 허그에서 최근에 이 보증금에 대한 환급 이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던 새마을금고가 허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시행사였던 시온건설로 300억이 넘는 돈을 입금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시온건설이 24년도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는 점이죠. 따라서 허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77억 6,600만 원은 보증금 환급이 가능하겠지만 네. 300억 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전혀 이제 보완을 하지 않겠다. 즉
임차인들이 그대로 다 빚더미에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총 314가구이니까 한 가구당 1억 정도의 피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새마을금고와 허그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때문에 뭐 관련 있는 기관들이나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사태 해결이 될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뭐 어떤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현실적으로 구제책은 없어 보이고, 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융기관이 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안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입금해 주세요, 저기 입금해 주세요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걸 제시를 받으면 거기다 서명하는 수준으로 그쳤을 그렇죠. 때 그 과정에서 과연 그 금융기관과 그 시행사 간의 어떤 시공사 간의 어떤 결탁이 있지 않았을까, 공모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연 이 대출금에 대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이 부분도 뭐 민사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